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FA 시장의 최대어는 카를로스 코레아였습니다. 휴스턴에 5년 1억 6천만 달러를 최종적으로 거절한 코레아는 3억 달러 계약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코레아의 에이전트였는데요. 직장 폐쇄가 일어나기 전에 계약을 완료한 코리시거와 달리 계약을 빠르게 진행시키지 못한 코레아의 에이전트는 직장 폐쇄가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접촉한 팀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코레아의 에이전트가 밝힌 팀은 휴스턴, 양키스, 보스턴, 다저스, 컵스, 애틀란타로 미스터리 팀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코레아가 디트로이트에 10년 2억 7,500만 달러를 거절했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 거였습니다. 코레아는 에이전트를 스카포라스로 교체하지만 보라스가 할 수 있는 심폐소생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코레아는 랜돈의 연평균 3,500만 달러와 린도어의 3,410만 달러를 뛰어넘는 연평균 3,510만 달러의 내야수 최고 계약을 맺는 대신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매년 옵트아웃이 가능한 3년 1억 530만 달러 계약을 미네소타와 맺게 됩니다. 1016경기에서 1홈런 3타점에 그쳤을 때 코레아는 내려갈 때도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 법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했고 본인의 말을 실제로 증명합니다. 이후 120경기에서 21개 홈런을 때려낸 코레아는 WRC 플러스 140을 기록함으로써 134인 보가츠, 129인 비쉣, 128인 트레이 터너, 127인 린도어, 117인 시거를 제치고 유격수 1위가 됩니다. 지난해 플래티넘 글러브 수상자로 DRS가 20에서 3, OAA가 11에서 마이너스 3으로 나빠진 부분이 아쉬웠지만 수비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결국 코레아는 옵트아웃을 선언하고 새로운 장기 계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지가 원하는 최소 조건이 4천만 달러 연봉의 8년 계약이라면 코레아가 원하는 계약은 3천만 달러 연봉의 10년 계약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팬그래프의 예상은 3,200만 달러 연봉의 8년 계약으로 그렇게 되면 총액은 2억 5,600만 달러가 됩니다. 코레아는 내년이 28세 시즌이기 때문에 8년 계약을 맺더라도 35세 시즌에 종료됩니다. 저는 만약 양키스가 저지를 놓치게 된다면 코레아를 영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양키스는 페라자와 볼피를 주전으로 받고 리툴링을 할 게 아니라면 가을 DNA가 있는 선수가 당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기록한 18개 홈런이 역대 7위이자 지터에 이어 유격수 역대 2위인 코레아는 포스트 시즌 OPS 0.849가 정규 시즌 0.836보다도 좋습니다. 이는 포스트 시즌 통산이 0.838이고 정규 시즌 통산이 0.817인 지터와 같습니다. 2015년 휴스턴이 슈퍼2를 피하기 위해 6월에 데뷔시킨 코레아는 린도어를 제치고 신인왕이 됩니다. 99경기에서 기록한 22홈런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포스트 시즌이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코레아는 4타수 4안타 2홈런 4타점을 기록함으로써 앤드루 존스에 이은 포스트 시즌 멀티 홈런 최연소 2위 기록을 세웁니다. 코레아의 4타점에 힘입어 7회까지 6대2로 앞섰던 휴스턴은 그러나 8회 초 5실점을 하고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코레아도 치명적인 수비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반했던 모습은 20살의 어린 선수가 담담한 표정으로 경기 후 쏟아진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을 하고 경기장을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휴스턴이 집중포화를 맞았던 2020년 포스트 시즌에서 코레아는 OPS 1.2를 기록하고 정규 시즌 29승 31패에 그친 팀을 월드시리즈에 올려놓을 뻔합니다. 템파베이를 상대로 리버스 스윕에 도전한 ALCS 7차전에서 코레아는 8회 초 페어 뱅크스를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날리지만 맥컬러스가 초반에 무너진 휴스턴은 2대4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이츠 마이 타임 세리머니까지 저는 코레아야말로 검증된 가을의 사나이이고 양키스에게 필요한 선수는 정규 시즌의 지배자도 좋지만 가을에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코레아가
양키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레아는 지터와 재밌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전당 투수이자 휴스턴의 미주리 담당 스카우트였던 할 뉴하우저는 1992년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가지게 된 휴스턴에게 고교 유격수인 지터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즉시 전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골든 스파이크상 수상자인 플러튼 대학 3루수 필 레빈을 선택합니다. 화가 난 뉴하우저는 사표를 냈고 지터와 레빈이 어떤 커리어를 가지게 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 휴스턴은 지터를 놓친 후 20년 만에 다시 1순위 지명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드래프트에는 휴스턴 출신 스탠퍼드 대학 에이스 마크 어펠이 있었기 때문에 휴스턴은 당연히 어펠을 지명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2년은 슬롯머니가 처음으로 도입된 해였는데 어펠의 에이전트인 스카브라스가 슬롯머니를 넘어서는 돈을 요구한 거였습니다. 결국 휴스턴은 지금은 템파베이의 단장 보좌역으로 있는 바비에게 결단으로 슬롯머니보다 적은 보너스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를 1순위로 지명합니다. 푸에르토리코 선수 최초로 1순위 지명을 받게 된 카를로스 코레아였습니다. 코레아는 슬롯머니보다 240만 달러가 적은 480만 달러에 계약했고 휴스턴은 여기서 아낀 돈으로 41순위에서 랜스 맥컬러스를 지명한 다음 슬롯머니의 2배에 해당되는 250만 달러를 주게 됩니다. 카를로스 벨트란이 우상이었던 코레아는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는 유격수가 데릭 지터였습니다. 그리고 코레아는 양키스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수 중 한 명이 됩니다. 지난해 코레아는 뜬금없이 5개의 골드글러브를 가진 지터에 대해 지터는 골드글러브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저격을 해 양키스 팬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1순위 지명을 받았을 당시 코레아가 지터를 존경한다는 인터뷰가 공개돼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게 됩니다. 재밌는 건 코레아가 떠난 후에도 휴스턴에는 양키스의 스트레스가 된 유격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레미 페냐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페냐는 12살 때부터 로드 아일랜드주에서 성장했고 양키스와 지터 팬으로 자랐습니다. 페냐가 드래프트에 나오자 양키스는 페냐를 불러 트라이아웃을 가졌고 페냐의 운동신경에 감탄하지만 체구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지명을 포기합니다. 이에 페냐는 메인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 진학 후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레아를 뽑았던 바비액이 2018년 3라운드에서 페냐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스턴은 지터를 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양키스는 페냐와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던 겁니다. 신인 야수로는 역대 최초로 ALCS와 월드시리즈 MVP가 된 페냐가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 중 한 명은 코레아입니다. 자신과 3살 차이인 페냐가 성장하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코레아는 지난해 스프링 캠프에서 만난 페냐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코레아가 양키스에 입단한다면 양키스 유니폼을 입은 코레아는 자신의 자리를 물려받은 페냐와 재밌는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역시 스파크를 일으켜줄 선수가 필요한 다저스는 새로운 유격수가 필요하지만 장기 계약을 원하는 코레아는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지를 잡으려면 양키스는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해야 합니다. 구단을 방문한 저지에게 스테판 커리와의 만남을 주선한 샌프란시스코는 저지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식 제안을 하기로 한 샌프란시스코는 12월 초에 열리는 윈터 미팅이 끝날 때까지 저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저는 저지가 자이언츠에 입단해 다저스와 맞서고 코레아가 양키스에 입단해 휴스턴 그리고 페냐와 대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의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됐던 박효준은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됐고 보스턴의 40인 로스터에 등록됐습니다. 대신 보스턴은 올해 루키리그에서 뛴 18살의 베네수엘라 출신 좌완 유망주를 피츠버그에 내줬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팀들은 겨울 동안 계속해서 40인 로스터를 다듬고 그 과정에서 다시 제외되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는 박효준처럼 미들 인필더를 볼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 반면 박효준은 그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이고 특화된 툴이 없기 때문에 입지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배지환은 박효준보다 3살이 어리고 스피드라는 특화된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스턴행은 박효준에게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롭 래프스나이더가 자리를 잡은 팀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박효준처럼 양키스 내야수 유망주 출신인 래프스나이더는 양키스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토론토, 템파베이, 텍사스, 미네소타를 떠돌아다녔지만 올해 보스턴에 입단했고 저한 상대 OPS 1.005를 기록하며 보스턴의 확실한 우타 유틸리티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래프스나이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애매하다는 평가였던 파워2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역시 파워를 포기하지 않기로 한 박효준에게는 좋은 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타자 래프스나이더가 외야 유틸리티라면 좌타자 박효준은 내야 유틸리티가 될 수 있습니다. 박효준에게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게 되는 기회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덴버 포스트 패트릭 손더스는 콜로라도가 벨린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요. 벨린저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팬들에게 이 소식이 반가운 이유는 벨린저의 쿠어스필드 통산 OPS가 0.964로 10경기 이상 출전한 구장 중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벨린저는 지난 2년간 쿠어스필드에서도 죽을 썼습니다. 올해 요나단 다자, 랜달 그리치, 게럿 햄슨이 중견수로서 DRS 마이너스 17을 기록한 콜로라도는 중견수 수비가 심각하기 때문에 벨린저가 필요한 팀 중 하나인데요. 벨린저가 쿠어스필드에서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사내 전기를 받고 올린 성적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겠지만 벨린저는 일단 좋은 성적부터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패트릭 손더스는 콜로라도가 벨린저 영입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가장 유력한 세 팀으로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컵스를 꼽았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브라이스 하퍼의 토미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올스타전을 전후로 지명타자로 복귀해 정규 시즌이 끝나기 전에 외야 수비를 시작할 거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팔꿈치 인대 부상을 안고 올 시즌을 소화한 하퍼는 엘라트라체 박사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타자가 받는 토미존 수술은 14개월에서 16개월이 걸리는 투수보다 훨씬 짧은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0월 초에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이듬해 5월 초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퍼는 월드 시리즈까지 소화하느라 수술이 늦어졌고 또 꽤 오래 참고 뛰었기 때문에 복귀 일정을 좀 더 길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미존을 받음으로써 하퍼는 WBC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페리 미나시안 단장의 에인절스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젠슨 정크, 엘비스 페게로 등 투수 3명을 내주고 미러키에서 헌터 램프로를 데려왔습니다. 내년이 서비스 타임 6년차인 램프로는 $1,120만 연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 타자이며 최고의 어깨와 함께 뛰어난 우익수 수비를 자랑하는 램프로는 지난해 보스턴에서 31홈런 96타점을 기록했지만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와 바꾼 보스턴의 판단 착오에 의해 미러키로 보내집니다. 램프로는 올해도 29홈런 72타점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연봉을 부담스러워한 미러키에 의해 다시 트레이드가 된 건데요. 에인절스는 빅네임 영입은 없지만 레퍼런스 승리 교도가 올해 4.3인 타일러 앤더슨, 3.1인 지오 어셀라, 2.7인 램프로를 영입해 착실히 전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예상 라인업은 1번 이루수 루이스 레니포, 2번 중견수 마이크 트라웃, 3번 지명타자 오타니 쇼헤이, 4번 3루수 앤서니 랜돈, 5번 좌익수 테일러 워드, 6번 우익수 헌터 램프로, 7번 1루수 제러드 월시, 8번 유격수 지오 어셀라, 9번 포수 로건 오피의 데이비 플래처와 미키 모니악이 벤치 멤버로 다른 팀들이 방출한 선수들만 잔뜩 모아놓고 시작한 올해보다 뎁스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